취업 준비를 해보거나 아니면 현장 시민들이나 인턴을 나갔던 경험이 있다. 전혀 없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나는 이 취업 키움반에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어떤 목적 갖고 계세요? 자소서로 관련된 또 면접에 관련돼요. 키움반을 가입했는데 자소서와 면접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없어요? 자, 우리 프로그램의 목적이 뭐죠? 자, 우리 한번 이해하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언가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고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정확히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많은 서로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 다를 수가 있어요. 이 키움반의 가장 큰 목적은 현장 실습에 대한 어떤 부분이죠.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여기는 현장 실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자, 그러면 명확한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채용 시장이라든지 채용 분석. 오늘 제가 해야 되는 강의 내용을 좀 어떤 걸 할지에 대해서 알고 오셨나요? 직무 분석. 좀 어렵나요? 그럼 직무라는 게 뭐죠? 그것도 네가 알려줘야 되지 우리가 뭐 알 필요 있겠냐 그런 표정 들이세요. 자, 오늘 6시간 동안 교육을 하고요. 제가 아침에 2시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박세롬 선생님께서 2시간 이력서 자기소개서 강의를 하시고 마지막 저랑 목표 설정 강의를 할 겁니다. 목표 설정 강의 때는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목표 설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받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취업을 왜 하려고 하세요? 자, 그러면 현장 실습을 나가는 이유, 현장 실습을 왜 도전했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뭐 철학적이고 막 원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더 어려워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풀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혹시 인사 담당자나 채용 전문가들, 어떤 전문가들이 내가 강의를 합니다라고 해서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TV라든지 뭐 유튜브든지 본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죠? 저도 그런 분들의 강의를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쪽 취업교육 일을 시작한 건 2009년도에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횟수로는 12년 차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인사팀 출신도 아니고 인사 쪽에 일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하시는 분들, 많이 인사팀 출신들이 오셔서 강의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저는 진행자였어요. 여기서 출석을 체크하고 과자 깔고 여러분들 사진 찍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뒤에서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인사 담당자들 한 100분 정도의 강의를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항상 불러놓고 전 뒤에서 사진 찍고 경청을 했죠.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은 뭐였냐면 그분들이 저에게 꾸준히 얘기를 계속 하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나는 이런 사람을 뽑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그분들마다 다 이야기가 달랐어요. 결국은 뽑는 사람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궁금했어요. 하물며 여러분들 이제 그 이력서 자기소개서 강의나 그런 거를 들어보신 건 처음이라고 하시지만 사실 뭐 어디서 한번 들었잖아요. 기업 분석해야 된다. 직무 분석해야 된다. 기업의 니즈를 알아야 되고 기업의 인재상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들어봤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같은 기업에서 다른 인사 담당자가 왔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내가 뽑는 A라는 사람과 내가 뽑는 B라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왜 그럴까라고 엄청나게 분석을 해봤어요. 채용 트렌드가 변하고 그런 걸 다 저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열심히 해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12년 정도 했으면 그래도 그거 열심히 팠을 거 아니에요?
제가 10년 차에 내린 결론입니다. 10년 차에 내린 결론은, 그들이 뽑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 뽑는구나 했어요. 결국은 아무리 프로세스가 있고 회사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뽑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자기 마음에 들면 뽑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강의 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다 다른 사람 뽑는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은 야 뭐야 저렇게 다르게 얘기해서 되겠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지만 제가 생각보다 취업률 성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진짜 높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취업률을 높일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약간 이제 물어봅시다. 자,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드려볼게요. 100명의 사람 뽑습니다. 상위 30%는 어떤 사람이죠? 반드시 우리 회사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꼭 이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상위 30%예요. 맞죠? 두 번째, 40%. 40명은 이 정도면 그래도 그냥 쓸만하다. 그래서 그냥 그래 아쉽지만 쓰자. 얘네보단 부족하지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40명이 있습니다. 자, 그럼 70명을 뽑았습니다. 나머지 30명을 어떻게 뽑을까요? 마음에 드는 30명. 그래, 괜찮아.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 40명. 그럼 몇 명 더 뽑아야 돼요? 30명. 그럼 30명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뽑아야 돼요? 그 친구들 안 뽑아야 돼요? 자, 삼성전자에서 100명을 뽑겠다고 공고가 났어요. 70명은 뽑았어요. 30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30명을 우리는 이번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70명 뽑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럼 여러분 난리 나죠? 아마 신문지상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100명을 채웁니다. 왜?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자, 보시면 결국은 내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충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뽑아서 부서에 배치했더니 그 친구들이 본인이 원하는 퍼포먼스를 내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인사팀에서 사람을 뽑아서 보냈더니 그 팀에서 다 난리를 쳐요. 왜 이런 사람을 보냈냐고. 그럼 그들은 사실 30% 뒤에 있는 하위 30%가 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최대한 욕을 먹지 않을 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와 줘야 된다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맞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각하는 건 뭐냐면 뽑지 않아야 될 사람, 떨어져야 될 사람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나머지 30%는 뭐냐면 잘리고 얘 안 돼. 얘는 이래서 안 돼. 안 되는 인원들을 빼다 보면 남는 인원 있죠? 그 남는 인원들이 사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사 담당자들 한 100명 정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조금씩 다르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뽑지 않는 사람들은 명확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안 뽑아. 기업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 뽑지 마세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있어요. 뽑아야 되는 기준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뽑지 않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보니까 그 내용은 맞더라는 거지,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어떤 전략을 썼냐면 뽑지 않아야 될 사람, 떨어질 사람들을 분석을 하고 제가 가리키는 사람들한테는 떨어지지 않게끔 교육을 했습니다. 그 사람 떨어진다 그러면 안 떨어지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난 취업을 해야겠는데 1등으로 꼭 취업해야겠다. 난 무조건 1등 해야 돼. 반대로 꼴등도 상관없다. 100등 안에만 들어가면 100등 안에 상관없다. 손 들어보세요.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학교는 1등으로 들어가면 장학금이라도 주지. 기업은 안 그래요. 승진이 빨리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들어가면 좋잖아, 우리는. 100등이라도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상위 30%에 들어가는 전략은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마음이 다 다르거든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이라는 그룹에 인재상이 있고 이런 사람 뽑고 싶어 한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삼성에서 수지를 좋아해요? 설현을 좋아해요? 삼성에서 모델을 쓴다면 수지를 모델을 쓰겠어요? 설현을 모델을 쓰겠어요? 네? 이유는? 왜 수지를 쓸 것 같아요? 기업 이미지가 잘 맞아요? 수지가? 기업 이미지가 뭔데? 그냥 본인 생각인 거죠.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게 중요한 건 본인이 담당자면 본인은 수지를 뽑는 거예요. 누군가는 설현을 더 좋아하고 우리 이미지가 잘 맞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이 담당자일 뿐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정혜인을 좋아하는지 김수현을 좋아하는지는 그 담당자가 좋아하는 거고 그 담당자가 설득을 한 거지 실제 기업에서 딱 우리는 정혜인이야. 물론 삼성이라는 이미지가 있긴 하죠. 그리고 삼성이라는 어떤 LG라는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그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 결정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잘 안 됐을 때는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해서 뭐 AI 면접이라든지 그런 면접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뽑기도 합니다. 근거를 뽑는 거죠. 근데 최종 결정은 항상 사람이 내리죠. 모든 결정은 최고의 임원 면접이라든지 최종 결정은 기계가 절대 내리지 않아. 기계가 내린 걸 모아서 어떻게 결국은 마지막 면접은 임원 면접이든지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떨어져야 될 이유를 선택하고요. 내 마음에 합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합격된 이유를 선택합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네. 그럼 정혜인이나 김수현 괜찮아요? 정혜인, 김수현 공유 중에 누가 제일 나아요? 김수현이에요. 김수현이 딱 왔어요. 내가 면접관이야. 근데 걔 면접 더럽게 못 봤어. 합격시킬 이유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솔직히. 찾아요. 정 안 되면 이 친구가 들어오면 팀 분위기라도 좋아질 거라는. 자, 김수현을 뽑았어요. 김수현을 뽑아가지고 정 안 되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여자만 있는 팀에다 갖다 놔봐. 그 팀 성과 올라갈걸?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이유를 찾는다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할 때마다 항상 뭐냐면 여러분들이 떨어지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고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찾는 거죠. 왜냐면 저는 1등은 못 만들어드리지만 그래도 100등은 만들어드릴 수 있다는 게 제 전략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떨어질까가 아니라 이러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찾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채용 시장을 봐야 되고 기업의 이야기를 봐야 되고 사람 중심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자, 채용 시장인데요. 채용 시장은 계속적으로 변해왔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구분이 되더라고요. 채용 방식이 계속 변화된 거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는 기준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을 뽑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면접이라는 교육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면 다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하는데 그 합격한 사람들이 막상 회사에 들어가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 면접이 교육되어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저렇게 교육되어 있는 애들을 뽑으면 안 돼. 왜? 그야말로 연기자인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아는 여러분들이 보는 연기자들, 그런 모습들과 실생활이 다르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인물에 빠지거든요. 연기자에 빠지거든요. 똑같이 여러분들의 면접 상황을 보고 여러분을 판단하는 거지 여러분이 실생활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생활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기 위한 준비고 그 채용 방식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런 방식에 맞춰서 그 사람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정말 죄송하게도 저는 여러분의 취업 마인드 그리고 여러분의 인성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유는 저의 목적은 뭐죠? 여러분들이 취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도 저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논리적인 사람이 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번뜩번뜩 뛰어나오는 거 아니고 우리 이 교육을 통해서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서 멘토들과 함께 좋은 여러분이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잖아요. 자, 그 목적을 맞추자는 거죠. 자,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위 30% 친구들
만약에 여기 계시다면 사실 저희와 있으실 이유는 전혀 없어요. 상위 30%는 저희가 손 안 대도 합격해요. 기업에서 원하는 상위 30%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들이 보여지면 그들은요. 사실 합격시켜서 너 우리 회사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좋아하기보다는요. 그 친구가 다른 회사 들어갈까 봐 걱정을 해요. 우리 회사에서 마음에 들면 다른 회사에서 마음에 들어가지 않을까? 나 그렇게 생각하거든. 여기서만 잘하는 애가 저기서만 잘 안 하겠어요? 다 마음에 들어가 똑같아요. 자, 그러고 나면 평가는 바뀌는 거죠. 점점. 혹시 여러분들 보이스코리아 2020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런 거 보면은 의자가 돌아가면서 컨택하면은 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픽을 하는데 의자가 하나가 돌아가지 전부 다 돌아가거나 몇 명 돌아가면 그때부터 선택은 지원자가 바뀌는 거죠.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면접도. 자, 이제 평가기는 똑같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채용 방식에 내가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자, 또 하나 바뀐 게 있다면 직무가 바뀌고 있어요. 직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던 직무가 계속 또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무들은 꾸준히 변화합니다. 그게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거죠. 자, 그런데요, 한마디에 안 바뀌는 게 뭐냐면 직무에 갖고 있는 지식이 계속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무 지식과 직무 역량의 차이 아십니까? 직무 지식. 직무 지식이라는 건 내가 이걸 할 줄 아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영어를 되게 잘하고 뭔가 하나를 정말 잘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잘해. 그러면 이 친구는 이거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거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뭐든지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수업도 잘 받아들이고 그 친구들은 흔히 말해서 공부를 잘하는, 답을 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역량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얘기할 거는 역량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릴 건데요. 지식과 역량은 다릅니다. 직무 지식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기술이고요. 직무 역량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내가 컴퓨터를 너보다 잘한다. 굉장히 난 컴퓨터 능력이 뛰어나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친구는 컴맹이야. 한 번도 컴퓨터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컴맹이에요. 그럼 이 친구가 나보다 컴퓨터를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는. 하지만 이 친구가 계속 저보다 컴퓨터를 못할까요? 충분히 알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생각보다 IT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 그래서 한두 달 했더니 나만큼 올라올 수 있죠. 저보다 뛰어날 수 있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그거보다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역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지식이 있다는 걸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역량이 뛰어나다는 걸 밝히는 거죠. 토익 점수 900은 지식입니다. 그랬는데 토익 점수 900을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짧은 시간에 900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그건 역량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력서 자기소개서나 내용 중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해봤대. 이 일을 해봤대. 그래서 이걸 이해한대. 그 일 했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 아르바이트 해보셨죠? 같이 해보시면은 진짜 얘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애들 하나씩 있죠. 못하는 애들 있죠. 걔도 아르바이트 했다고 그 아르바이트에서 자기는 고객을 이해하고 그 시스템을 이해한다고 써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나는 이런 역량을 발휘했고 이런 성과를 냈다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될 한 가지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00만 다운받은 단순 성공을 위한 코스를 만들고 있는 이성입니다. 저는 원래 창업하기 전에는 치과의사였는데요. 독서 모임을 하는 친구들과 이제 송년회를 하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정확히 1년 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같은 사람들과 송년회를 했었다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그 지난 1년이 한 5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즐거운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좀 무서웠어요. 인생이 굉장히 짧구나. 60년, 70년 남은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5분,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겠구나. 지금부터 나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야겠다. 제가 직접 만나는 환자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굉장히 고려됐었지만 만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전 세계인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 모두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넓은 범위의 혁신을 저는 기술로만 만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소집해제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혼자서 여러 가지 준비하다가 코파운더를 만난 게 9개월 뒤에요. 5명이 이제 사업 전문생에 다 모이게 됐고요. 토스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4년 정도 8번 아까 갖다 달라고 했던 거 있잖아. 그거를 새로운 쌤 좀 줘. 토스를 하기 전에 프로덕트와 토스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앞에 했던 많은 테스트들과 실험들은 전부 다 저희가 있었으면 했던 거, 저희 팀이 원했던 거, 제가 원했던 거 이런 제품들이었고요. 토스는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거였어요. 하고 싶은 걸 하려고 창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됐는데요. 생각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된 이유는 계속된 실패 때문이죠. 실패를 계속하면서 자기 자신도 발견하고 어떻게 사업이 돼야 되는지도 절실하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기운을 하게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고 싶어. 그게 더 좋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연이의 실패들이 저로 하여금 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창업하고 4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의 불편함을 수습하는 그런 얘기를 갖게 됐었어요. 그전에는 맨날 저희 팀끼리 모여서 야 이런 제품 있으면 어떨까? 이런 거 어떨 것 같아? 이런 거 사업 기회가 될까 안 될까? 저희 팀 내에서 맨날 얘기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 번 실패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서울에 다 지역으로 갔어요. 신촌, 강남, 홍대, 가락시장 이런 데를 가면서 그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저희 팀에서는 그걸 고스트 프로토콜이라고 불렀는데 전부 다 흩어져서 사람들과 관찰하고 맨날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사람들 관찰한 기록들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모여서 사람들을 이러고 살까 이런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난 이런 아이템을 생각하게 됐다. 이런 기간을 무려 3개월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3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100여 개의 아이템을 가지게 됐고 그 아이템 중에서 6번째로 트라이하는 게 토스 서비스예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인데요. 본인이 만들고 싶은 아이템 만들지 말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겁니다. 물론 창업을 처음 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었을 거고 꼭 세상에 나왔으면 하는 그런 서비스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나의 자식 같기 때문에 그 아이템을 포기한다는 거는 사실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기분이 분명히 들 겁니다. 저도 그거를 8번이나 경험했고요. 하지만 실제로 결국 우리가 하려는 거는 사람들이 필요한 훈련을 세상에 공급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향을 이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템을 선정하고 고민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결정하는 거, 고민하는 거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혹시 토스 쓰시는 분 있으세요? 토스 써보세요. 토스가 어떤 정도 어떤 기업인가요? 혹시 유니콘 기업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유니콘 기업이라는 뜻을 아시는 분? 유니콘 기업이 스타트업 기업으로 시작했는데 몇 년 안에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하는 것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에 지금 10개인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예요. 대단하죠.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입니다. 토스. 대학생들이 하고 젊은 청년들이 만들었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남들이 만들고 필요했던 것들을 찾았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두들 어떤 아이템을 만들려고 하면 아이템을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요.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라고 하면 일단 인터넷 뒤져요. 그렇죠? 일단 인터넷 뒤진다. 근데 이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재료를 만들어서 계속 뿌렸기 시작했더니 결국은 그 중에 하나가 토스가 된 거죠. 토스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걸 불편했던 거예요? 토스 어떨 때 쓰세요? 네? 친구들이랑 밥 먹고 그냥 흔히 말하는 야 n분의 1 할 때
제일 많이 쓰잖아요. 사실 그게 만든 기능이잖아요. 예전에 같은 경우 n분의 1, 우리가도 카드 결제 해가지고 막 하는데 가끔 식당 가면 그럴 때 되게 많거든요. 카드 10명 가서 10명 카드 긁고 각자 먹은 거. 그게 그런 기능을 좀 토스가 쉽게 좀 해결을 했었죠. 사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건데 저는 사실 토스를 쓰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n분의 1 개념보다는 누군가 쏘는 개념이 많아. 이해 가시죠? 요번엔 쏘세요. 요번엔 네가 쏘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서열이라든지 왠지 저 사람의 매출액이라든지 저 사람의 요거 쌓아야 되는 뭐 분위기들이 있어요. 살짝. 그래서 토스보다는 그걸 쓰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걸 출시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출시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인사 담당자들이 제가 들었을 때는 첫 번째 떨어지지 않는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그들이 듣고 싶은 걸 써야 되는데 어떤 걸 써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쓴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앞에 계시는 제가 앞에 한 분들이 항상 제 파트너 같은 분들이에요. 선택을 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유수언 씨요? 수아? 유수아 씨. 본인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네? 활기차고. 낙관적이다. 낙관적이다 표현을 쓰는구나. 우리 긍정적이다 표현이 아니고 네. 자, 봅시다. 증명해 보세요. 아니, 증명해 보자면 지금 바로. 네. 설명을 해서. 왠 줄 알아요? 지금 제가 드린 주제가 뭔 줄 알아요? 그게 이력서예요. 그게 자기소개서예요. 본인이 굉장히 활기차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활기차다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냐는 거죠. 자, 굉장히 활기차대요. 인정하세요? 왜 몰라요? 활기차다고 그러는데. 처음 봤으니까. 여러분들을 처음 보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여러분을 처음 보는데 저는 활기찬 사람이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세요? 긍정적이에요. 자, 한번 증명해 보세요. 분석력. 분석력이 있다고요? 네, 증명해 보세요. 말로도 증명 못하는 거 글로 증명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우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입사서류 작성법에 대한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외치고 잘 된다고 얘기하면 중요한 것은 뭐가요?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줄 수 있는 근거를 던져야 되고요. 첫 번째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도 이력서, 자기소개, 면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무분석, 기업분석, 트렌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어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 찾아온 거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여러분한테 그런 것을 전달해 드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괴상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맨날 얘기는 하잖아. 말로. 기계가 사회를 이끌어? 사람은 그러면 기계에 끌려다녀요? 기계를 이렇게 서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요. 뭐든지 어려운 걸 만났을 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생각을 해봅시다.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있죠. 저는 그쪽 전문 강사는 아닙니다.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네 번째 산업혁명 맞죠? 그럼 1차, 2차, 3차, 4차 혁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산업혁명이라는 거 두 단어가 합쳐졌죠? 뭐하고 뭐가 합쳐졌어요? 산업과 혁명. 산업이라는 건 알죠? 혁명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죠? 네? 이전과 세상이 뒤집혀진 걸 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교혁명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혁명적인 뭐 계급혁명 이런 것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 산업으로 인해서 세상이 뒤집어진 걸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산업혁명이 뭐였을까요? 1차 산업혁명. 세상이 바뀐 거. 그게 뭐냐면은 진기기관이었어요. 기계가 등장을 했고 사람이 끌고 다니던 걸 기계들이 끌고 가. 그때 그래서 마력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말이 끌고 다니는 거를 얼마의 마력을 통해서 힘을 내는지 마력해서 자, 두 번째. 그러면 2차 산업혁명은 뭐였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자신 있게. 석유? 조금만 더 써보세요. 1차 산업혁명은 하겠어. 2차 산업혁명. 제가 한번 힌트 드릴게요. 이게 힌트예요. 네, 전기요. 전기가 2차 산업혁명. 전기가 생기면서 어떤 게 생겼냐면요. 그때부터 대량 생산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하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기계가 컨벤션 기계가 막 돌면서 전기로 돌기 시작하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게 2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럼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예요. 컴퓨터. 컴퓨터가 우리가 명령어를 지시하면 기계들이 그 일을 합니다. 아까 전기는요. 그냥 돌아가기만 하는 거였고 그냥 자동화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자체를 기계들의 명령을 하죠. 혹시 히든 피거스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히든 피거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한번 보세요. 그게 흑인의 여성 셋이서 나사에서 살아남는 어떤 행동인데 굉장히 인종차별이 있었던 엄청난 인종차별이 있었던 그런 사계인데 그때 당시에 수학의 천재가 나와요. 수학의 천재가 있는데 그 여자가 그 로켓을 쏴요. 로켓을 쏘죠. 로켓가 지구 한 바퀴를 확 돌고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위치를 손으로 계산해요. 왜?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에. 전자기상 그런 시절에. 결국은 그렇게 나 되게 신기한 게 나는 그런 시대에 우주선 날렸다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아. 그런데 그때 IBM에서 컴퓨터를 만들어요. 컴퓨터를 만드는데 조그만 문을 못 들어가서 처음으로 문을 크게 만들어서 컴퓨터를 들어가는데 컴퓨터가 이 공간만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와 대단한 슈퍼컴퓨터인데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쓰는 노트북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절에 페미콤 막 이런 어떤 286, 386 컴퓨터를 저도 써봤는데 어렸을 때 그때 당시에 컴퓨터 오락 하나 하려면 게임 하나 하려면 우리 게임 바꿔서 클릭하면 게임 뜨잖아요. 그때는 게임을 하려면 로딩을 시켜야 되는데 1시간 걸려요. 1시간을 로딩을 시켜야 내가 게임을 할 수 있어. 그것도 2G 게임. 그러던 시절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계속 발전되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정보통신으로 이루어졌는데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기계가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라 사람과 기계가 하나가 돼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에는 기계가 사람이 명령을 해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기계끼리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그리고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고 그들이 움직이는 건 데이터의 축적이 쌓여서 그 데이터를 갖고 정보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봤을 때 평균적인 성과를 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AI 면접들이 그런 거거든요. 여태까지 사람들을 뽑았던 기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과가 나왔어라는 사람들이 써왔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이런 대화를 하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야 라고 뽑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요. 맞죠?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눈, 코, 입 다 완벽히 와요. 완벽한 얼굴인데 딱 맞춰놓으면 별로 이상한 사람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걸맞게끔 자료를 하셔야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생겼다면 최근에 생긴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열심히 저도 교육하고 거기에 맞는 강의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바뀐 시대가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진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알파고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대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예요? 코로나. 제가
2020년 1월까지 강의를 할 때만 해도 진짜 대면 교육하고 2월 달까지만 대면 교육하는데, 야, 진짜 여러분들이 학교를 1학기 쉬었죠? 등교 안 했나요? 비대면 했나요? 1학기 학교 안 오셨죠? 상상을 해봤어요? 살면서? 학교를 안 가는. 그래도 대학교는 내 마음대로 안 갈 수는 있어. 초중고등학교 애들이 학교를 안 갔어. 나름 초중고등학교 다 열심히 학교 다녀서 숭실대학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무단결 수학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초중고등학교 때? 학교 안 가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학교를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랬고. 와. 그런데 너무나도 놀랐던 게 뭐냐면 처음에 딱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1월 달부터 이렇게 조짐이 벌어져서 2월 달에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고 막 하면서 저희도 교육업계도 완전 박살이 났어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사람들을 만나야 교육을 하지. 그런데 발빠르게 적응하기 시작했죠. 그게 뭐예요?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들. 저도 온라인 강의 처음 해봤거든요. 와, 정말 지금까지 생각하는데, 강의가 그렇게 힘든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 11년 만에 강의를 하는데, 와, 사람을 보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고 막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떤지도 모르고, 지금 강의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과 대화도 해야 되고, 봐봐요. 제가 강의를 2시간 준비해왔으면, 이게, 야, 시간이 좀 남았네? 그럼 질문을 해. 질문하고 그 시간 동안 좀 이렇게 끄는 것도 좀 있어. 그런 맛도 있어서. 그냥 날로 먹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1도 없는 거예요. 1시간 찍으면, 1시간, 예전에 1시간만 강의하는 영역을 쏟아붓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서 만약에 얘기하다가,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이 정도 있잖아요. 방송 사고예요. 맞죠? 그 다음 얘기가 나오고, 잘 보셨습니까? 얘기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또 한 가지가 이게 지금은 잘못돼도 그냥 넘어가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냥 여러분이 찍혀놓으면 그거는 끝이야. 자,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그 시대에서 중요하게 찾아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있었다면 어느 누구는 야 이제는 이제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분명히 1학기 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곧 나아지면 하겠다라고 했었던 그 시대와 그리고 그때 하겠다는 사람과 어떻게 하든 온라인 기자도 뭔가를 해야겠다고 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을 하는 사람들로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살면서 제로 베이스가 된 것 같아요. 처음 교육하는 나나 10몇 년 교육했던 이 사람이나 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이나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라지는 직업과 새로운 직업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와, 정말 아직은 저희가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좋지 않다라는 직업 한 개 정도 하고요. 생각지도 않게 대박이 난 직업들도 있어요.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일단 여러분들 딱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정말 대박으로 돈 버는 데 어디였을 것 같아요? 마스크 업체예요. 기가 막. 근데 지금은 또 안 그렇잖아. 그리고 또 온라인 교육들 하면서 그 온라인 업체들 줌이라는 거 몰랐잖아 우리. 줌 뭐 다 알잖아 이제. 또 네? 그게 바이오 산업이요? 바이오 산업 잘 됐죠. 또 망한 것들. 네? 방송면이요? 항공. 그쵸. 지금 아마 제일 타격이 여행 쪽. 예.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도 끔찍할 것 같지 않아요? 예.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이 많이 했던 거, 뭐 승무원들 막 이런 직업들이 지금에 봐서는 나쁜 직업이 절대 아니었는데 가장 지금 아마 제일 회복이 더딜 수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나마 국내 여행을 돌리고 있어. 어떡하든. 그렇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껴지죠.
그래서 막 외국에서 들어오려고 난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한 건 아니라 안전하다기보다는 철저하게 막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앉아보시면 여기가 백인석을 해서 이렇게 뛰어앉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식당을 가도 서로 일렬로 앉아서 식사를 하고 뭔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사람이 모이는 건 폐쇄시켜버리고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거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자 지금 현재 만약에 나한테 한 달간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쿠폰이 근데 요번 달에 출발해야 돼요. 공짜로 먹고 살 수 있어요. 퍼스트 클래스야. 퍼스트 클래스의 5성급 호텔인데 안 가요? 가요? 브라질. 예? 예? 안 간다고요? 간다고요? 5성급 호텔. 이 친구는 일단 퍼스트 클래스의 5성급 호텔 간다는 거. 이유는 내가 언제 그런 걸 누려보겠어. 공짜니까 가는 거죠. 괜찮겠어요? 아, 일단은 코로나 걸리더라도 난 젊으니까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단은 모든 걸 준비하고 나는 마스크도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안 가요? 어차피 가면 2주 격리해야 되잖아요. 2주 격리하고 가서 격리 나가고 도착해서 격리 나가지 않나? 네, 도착해. 올 때 격리 나가고 와서 그럼 2달 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퍼스트 클래스 5성급 호텔인데 네? 안에만 있을 텐데 자 중요한 거는 사람 마음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나아진다고 해도 외국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아직까지 외국 영향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막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대박난 것들 바이오 산업도 있지만 생각지도 않게 대박난 게 배달업이에요. 배달업들 와 제가 주인집이 치킨집을 하는데 너무 바쁘신 거냐는 걱정해서 전화를 했어요. 뭐 어려우시죠? 난리도 아니래요. 이유 생각하면 혹시 내가 진짜 코로나 이후로 배달이 시켜 먹는 율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전 확실히 늘었어요. 확실히 일단 모여서 외부로 주문을 해. 왜? 나가서 먹는 게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시켜 먹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난리도 아닌 거예요. 배달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배달 사업들이 늘어났어요. 어쩔 수 없이. 되게 신기해. 뭐든지 없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늘어나는 사람이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거를 잘 조절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량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직업이 있으면 분명히 새로운 직업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저희도 교육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하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이라는 선택을 했었더니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날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을 만났을 때 불편했던 것들, 시간과 장소, 그리고 서로의 시간을 소요하고 서로에게 에너지를 써야 될 그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통해서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요번 숭실대학교 여러분들 교육에 굉장히 장점이 있다면 강사님들을 뽑을 때 되게 저희가 좋은 분을 뽑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되게 잘하는 건 아는데 이분은 지방이니까 숭실대 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차비가 너무. 근데 온라인으로 조인이 되니까 그분들도 문제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많이들 바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적성 검사도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삼성전자가 요번에 그 지사트를 인적성을 봤었죠. 처음에 겁냈어요. 온라인을 보는데 온라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두려움이 뭐예요? 온라인. 인적성 온라인으로 봐. 남들이 온라인으로 되겠어? 그러면 다 걱정하는 게 뭐죠? 부정행위죠. 부정행위. 그래서 이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삼성가 선택했던 게 뭐냐면 어떤 그 화면 내에 두 손이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시험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예전에는 지스타트를 볼 때 걸리는 시간, 그래서 그게 사실 시간 관리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막 빨리 풀어야 되고 시간 안에 풀어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유형을 줄이고 난이도를 높여서 버렸어요. 부정행위라는 것이 없이 빠르게 풀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어야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공채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채용하는
상시 채용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형 인턴십, 여러분이 가는 현장 실습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면접, 그리고 화상 면접이나 AI 면접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 사람들은 역량이라는 걸 평가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직무 역량의 지식이 아니라 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뽑기 시작하는 계기가 요번에 됐지만, 한 번에 더 됐던 계기가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지식이라는 거, 스펙이라는 거에 봤을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계속 스펙으로만 뽑다가, 아니야, 스펙이 아니라 역량을 봐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냥 알고 있는, 여러분이 겪어보지 않은 시대야. 그러나 누구나 들었던 시대예요. 네? 2000 몇 년? 그거 훨씬 전에. 여러분이 겪지 못했다니까요. IMF. IMF 전에는요, 사람을 뽑을 때 그냥 스펙으로만 봤어요. 스펙으로만. 그런데 스펙으로 뽑았더니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공부 잘하고 스펙이 좋았던 사람들이 막상 일을 주짓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실 생각을 해봐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살면서 굉장히 어려움보다는 계속 승승장구를 하던 애들인데, 딱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왜? 항상 그냥 공부 잘해서 해결했었어요. 그냥 공부만 잘하면 패스 되는 것들이. 그다음부터 스펙이 아닌 역량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참고 말씀드리면은, 저는 97년 10월 1일자로 취업을 했었어요. IMF가 97년 11월 닫았죠. 저는 취업 이후에 한 달 뒤에 신입사원 때 IMF를 맞이했던 그런 아주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네요. 문제 해결 능력.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IMF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좀 더 심한 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런 어려운 시대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지식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지식과 이 지식을 합치시면 지식이에요. 그런데 발생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처음 보는 문제들이거든요. 처음 보는 문제들이거든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 지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연계했을 때 이런 방법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예측과 추측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학습 민첩성이라는 건 뭐냐면, 지식 반감기라는 시대가 생겼는데, 뭐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몇 년 뒤에는 굳이 필요 없는 지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과 출신들은 아마 C 언어라는 거 막 배워가지고 막 공부할 거예요. 막 하는데, 예전에 저도 컴퓨터 처음에 할 때는 그런 언어를 갖고 공부를, 잘은 정말 못하는데 언어를 공부했어야 했어요. 왜? 그래야지만 접속이 됐고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썼어. 막. 근데 솔직히 지금 그럴 이유가 1도 없죠. 그냥 클릭 몇 번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 다 들어오는데, 그걸 물론 몇몇 사람들 그걸 하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는 정보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한 가지 협업이라는 게 바뀌었는데, 예전의 협업은 사람들을 만나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서로 협력하고 회사에 오래 다닌 사람을 뽑았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협업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만난 사람들과 빠르게 적응하고 처음 만난 사람과 빠르게 성과를 내고, 팀 프로젝트 단위에 움직였을 때 빠르게 성과를 내고 서로 협조하는 부분들, 이걸 우리는 협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예전의 협업과 다르게. 자, 마지막으로 디지털 능력, 기본적인 디지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아직도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 그거 찍으셨죠? 오면서 갑자기 QR코드 찍으셨죠? 이 QR코드 못 찍는 사람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근데 아직도 뭔가를 교육을 하고 뭔가를 받을 때 나는 이거 잘 몰라. 근데 핸드폰을 쓰면 못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 시대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도태되는 시대입니다. 엄청난 IT 능력과 디지털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줌으로 강의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온라인 강의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 준비를 하느냐의 차이인데, 사실 아마 그런 것들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대학교 이번에 학기 시작한 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온라인 수업을 빨리 받아들인 교수님이 계신가 하면 어떤 교수님들은 굉장히 늦게 하셨죠. 안 하신 교수님은 없죠. 결국은 했어. 근데 시작하는 시기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친매형도 교수인데요. 그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했더니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뭐 나중에 처음에 2월, 3월 달 초반에요. 나중에 보충한다 그러더라고. 보충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뒤늦게 시작을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는 빠르게 시작을 했거든요. 어느 누군가는 바로 받아들이고 그래 이건 해야 될 시기야. 아니 영상 보면서 하는 게 나도 힘들어. 어색하지. 어색하고 힘들고 그건 당연해요. 근데 점점 하다 보니까 바뀌기 시작해요. 혹시 교수님들 이제 영상 찍어서 올리고 그러면은 뭐 뒷 배경 쪽에 막 이렇게 문 열려 있고 막 애기 지나가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시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 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막 뒤에 가림막이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잘 전달 안 되니까 마이크를 하기 시작하고 웹캠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뭐 그 중간에 꾸미는 기술을 갖게 되고 막 그런 부분들 보시면 이 사람은 이걸 많이 해봤다 아직 처음이다 라는 느낌이 보면은 되게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이제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잘 모릅니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 엄청난 기술을 배우라는 얘기 아니라 누구나 하고 있는 디지털 능력이라면 받아들여야 될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빨리 움직이면 될 수 있게끔 굉장히 편안한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혁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혁신, 뭘까요? 혁명과 비슷한 건데 혁명은 세상이 바뀌었다면 혁신은 사회적인 어떤 구조와 생산되는 제품이 바뀐 걸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해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세 가지의 특징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MP3. 두 번째, 차량 부착용 내비게이션입니다. 세 번째, 디지털 카메라.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에요. 이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의 공통점은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었어요. 나올 때 대박이었어요. 우와 하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팔리지 않아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핸드폰 하면 끝이야. 여러분 MP3 갖고 다니세요? 아니면 핸드폰 녹음하세요? 핸드폰 녹음하죠. 그리고 차량용 내비게이션 지금 T맵이다 카카오맵을 다 봅니다. 마지막으로 디카 갖고 다니시면 없으시죠. 그냥 물론 DSLR 같은 큰 카메라는 갖고 다닐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 전부 다 핸드폰 척척척 찍었죠. 예전에 진짜로 MP3가 나오기 전에 저는 이 전 세대를 다 겪었단 말이에요. MP3 나오기 전에 워크맨 썼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차량용 내비게이션 없을 때 옛날 지도 보면서 다녔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필름 카메라 알아요? 36방짜리, 24방짜리 저거 썼던 시절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 필요가 없게 됐죠. 모든 것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누군가는 이것을 오픈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개발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판매권을 찾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누군가는 후발주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망했을 겁니다. 왜? 내비게이션 한때는 가면 전자상가 가면 내비게이션만 쫙 수백 개 정도 팔아요. 근데 지금 가면 없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디지털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조그만 것도 안 나와. 이제는 핸드폰에 대한 매장들이 훨씬 더 핸드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이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이라는 걸 하나를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 필요 없는 지식이 되어버렸고요. 이걸 따라갈 수 있는 지식이 아닌 역량을 찾았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이저러스가 왜 없어졌느냐? 폐쇄를 결정했는데 토이저러스는 무엇 때문에 망했을까요? 예전에 되게 세계적으로 가장 큰 완구회사였는데 망했대요. 왜 망했을까요? 대한민국에도 비슷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뭐에 밀렸을 것 같아요? 온라인 게임에 밀렸어요. 아이들이 완구를 갖고 놀던 애들이 온라인 게임 현장에 들어서 놀고 있다는 거야. 대한민국 완구를 망하게 한 데가 어디였냐면 싸이월드였어요. 이유는 아이들한테 돈 주면 장난감 사는 애들이 뭘 사요? 도토리를 사기 시작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싸이월드 어떻게 했어요?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네? 페이스북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얘기로 봤을 때는 싸이월드가 혁신적인 사이트였어요. 왜 엄청난 혁신적인 사이트였냐면 예전에 인터넷이 들어왔던 2000년대 초반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돈을 번다는 게 인터넷 상거래 정도만 되는 거지 이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온다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싸이월드가 도토리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써가면서 싸이월드에 접속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거길 돈을 들고 들어가기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밴드가 나오고 카페가 나오고 네이버 카페가 나오기 시작하고 다운 카페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굳이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돈을 안 쓰고 그런 모임과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카카오의 전략은 좀 달랐어요. 카카오는 지금 대기업으로 올라가 있는 회사입니다. 카카오의 특징이 뭘 것 같아요? 카카오의 전략. 자, 카카오톡에 내가 적어도 평균적으로 월 어떻게 그거는 모바일 쿠폰을 보내는 것까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모바일 쿠폰을 보내는 돈 쓰는 거니까 최소 카카오에 난 월 10,000원 이상은 쓴다. 최소. 친구한테 모바일 쿠폰 보내도 돈 쓰는 거예요. 몇만 5,000원짜리 쓰잖아요. 10,000원 이상 쓰죠.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10,000원 이상을 써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10,000원 이상을 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쓰죠. 왜 모바일 쿠폰 막 선물 생일이 뜨면은 모바일 쿠폰 보내고 생일 받으면 난리도 아니잖아. 또 어른이 되다 보니까 5,000원짜리 어떻게 보내? 세트로 보내고 맨날. 예, 케이크 하나씩 보내고 케이크 하나 보면 30,000원이잖아. 예, 그래도 훨씬 더 편해. 왜? 그 친구를 만나서 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카카오가 그렇게 돈을 받겠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카카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음만 먹으면 단돈 10원도 쓰지 않고 모든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 쓴다고 돈 내나요? 안 내요. 걔네 전략이야. 안 내게 했어. 그러나 우린 돈을 써. 뭐 했어요? 일단 가장 먼저 쓰게 하는 건 뭐였어요? 네?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그냥 뭐 웃는 모습 보내도 되는데 굳이 막 활짝 웃는 애들이 나와서 펭수가 나와가지고 웃고 하이 그러고 있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면 될 거 걔네 나와서 꾸벅거리고 얘가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이게 써야 돼요? 안 써도 되죠? 근데 써 안 써? 물어볼게. 여기서 난 이모티콘을 안 씁니다. 자, 이모티콘을 5개 이상 쓴다. 10개 이상 쓴다. 그렇죠? 10개 이상 쓰세요. 자, 돈 주고 산 거 몇 개 있어요? 돈 주고 산 게 20개예요? 돈 주고서 한 적 없다. 있어. 돈 주고 안 사는 사람도 많아, 생각보다. 한 번도 안 샀어요? 그럼 누가 썼어요, 그 돈을? 카카오에서 다 우려만 다운받았어요? 누가 선물 받은 적 없고요? 아유, 왜 저도 무지하게 썼어요. 이유는 일단 되게 웃긴 건 남자들 많이 써. 나는 우리 엄마도 한번 연락 온 적 있어요. 엄마가 아들아, 내가 이모티콘을 쓰고 싶구나. 야, 나 엄마한테 이모티콘 한 3개 보냈잖아. 또 하나 보내기 또 웃기잖아요. 그 엄마가 쓸만한 거 고르잖아, 막 또.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어르신이 쓸만한 이모티콘 추천 막 그때면은 막 쭉 떠. 그거 보내면은 또 보냈더니 엄마가 굳이 찍어서 이걸 보내달라고 또 연락을 하세요. 그거 보내주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돈을 쓰고 있는 전략이 사실 카카오예요. 카카오 택시 타보신 분 보세요. 자, 우리 보세요. 솔직히 합시다. 카카오 택시 무료도 있고요. 1,000원 내는 것도 있거든요. 1,000원 내시는 분. 안 내요? 1,000원 전 꼭 내거든요. 이유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안 내도 되는 대로 내고 있어. 그게 어떻게 보면 전략이고 방법이긴 하죠.
그러니까 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게 혁신이라는 거죠. 어쨌든 따지면은 누군가는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돈을 아무도 안 쓰고 있던 시절에 누군가는 그걸 쓰게 만든 게 싸이월드의 혁신적인 방법이었다면 그 다음에 돈을 안 써도 되게끔, 결국 안 써도 돼. 전혀 너희가 서비스 받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어. 하지만 되게 신기한 건 우리를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어. 그렇다고 욕하진 않잖아요. 원래 무료니까. 그래서 그거를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전략, 그것도 혁신인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서 돈이 아닌 시스템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또 그 이상의 시스템을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시스템에는 반드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델과 프로세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것도 약간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이거는 영업이, 직업 들어보지, 직무 들어본 적 있고요. 직군 들어본 적 있으십니다. 그럼 직업이 뭐예요? 혹시 직업, 직무, 직군 구분해 보신 적 있어요? 직업, 직무, 직군. 우리 나눠보세요. 직업, 직무, 직군을. 들어는 봤고 뭔지는 알겠는데 나눌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자, 직업은 뭐냐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한 것들이고 내가 그걸 위해 노력한 것을 직업이라고 하고요. 직무는 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군은 그걸 모아놓은 단위죠. 자, 제가 봅시다. 여러분들 제 직업이 뭡니까? 제 직업. 단순하게 그냥 딱 봤을 때. 오늘 봤을 때의 직업. 강사죠? 강의라는 강사. 그러면 제 직무는 뭐예요? 뭘 가르치는 강사예요? 취업 교육을 하는 강사예요. 강사 중에도 뭐 레크레이션 강사도 있고요. 노래 강사도 있고요. 수많은 서비스 강사도 있고요. 수많은 강사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께 취업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를 가리키는 제 직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직군으로 모아놓으면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저는 교육업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경찰관은 직업이죠. 맞나요? 그러면 직무는 뭐냐면 그들이 교통경찰서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린 직무라고 부르고요. 직군을 우리는 그들을 공무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눴던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취업을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직무를 분석해야 되고 직무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직무 기준으로 사람을 뽑기 때문이라고 하죠. 근데 직무 기준으로 사람 뽑는 게 맞아요? 직무 기준이면 내가 이런 직무를 뽑겠습니다라고 공고가 나고 그것에 대한 일을 하는 게 이제 직무를 뽑는 건데 맞아요. 기업들은 직무 위주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직무 위주로 뽑는 게 아니라 직업 기준으로 뽑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기업들이에요. 공무원들. 경찰관 우리 요번에 교통경찰 뽑습니다. 이렇게 뽑나요? 뽑아놓고 훈련시켜놓고 그들의 직무를 나누죠. 맞죠? 간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도 사실은 직업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을 뽑아놓고 그들이 수술실 들어가든지 뭐 GS를 보내든지 OS를 보내든지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런 직업들이 따로 있어요. 직업 중심으로 뽑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직무 중심으로 뽑는 것도 있다고. 그런데 뭐 직무 중심이라고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들이 직업으로 가느냐 직무로 가느냐예요. 그중에 굉장히 보편적인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행원 뽑을 때 행원 뽑을 때 직무를 뽑나요? 직업을 뽑나요? 직업으로 뽑아요. 은행은 IT 쪽 말고는 100% 뽑았을 때 처음에는 무조건 그 지점에 보냅니다. IT만 빼고는 무조건 100% 지점을 보내서 고객을 만나고 그들의 직무를 한 다음에 거기서 또 직무가 나누죠. 대출이든 뭐죠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 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직업 중심이냐 직무 중심이냐에 대한 분석을 분명히 하시고 준비를 하신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직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이트 중에 잡이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잡이룸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기 직무사전이라는 게 나오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직무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요 하나가 직군입니다. 직군. 그리고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여기서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필요 역량을 클릭하시면 이런 역량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직무다라는 것을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전문 기타 직은 이 직들이 보시면 거의 직업으로 뽑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과 직무가 있다라는 것들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CEO라는 직무도 아시죠? 대표이사. 근데 최고 관리 책임 경영자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CEO가 이제 사장 또는 부사장을 COO라고 불러요. 그리고 보시면 이 정도는 알아주세요. CEO, CFO, 재무책임자, COO, 최고 관리 책임자, CCO, 홍보나 고객 담당, 최고 담당자를 CCO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는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나머지가 있긴 한데 이건 사실 중요하진 않고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업 직무가 있습니다. 영업 직무. 아까 장그래랑 장백기가 다녔던 것들이 전형적으로 영업에 대한 어떤 기술을, 거기 영업팀이에요. 영업 3팀 이런 식으로 불렀죠. 영업팀.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영업 유통 직무의 영업 관리 이런 부서가 나누는데요. 마케팅이 있어요. 영업과 마케팅. 여러분들 영업과 마케팅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봤을 때 마케팅하고 영업 애매하죠. 그리고 가장 많이 인문계 쪽에서 지원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영업 아니면 마케팅이에요. 맞죠? 그럼 영업하고 마케팅 어디가 더 큰 카테고리예요? 어떤 회사는 영업팀 내에 마케팅이 들어있는 팀이 있고 어떤 데는 마케팅팀 내에 영업팀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전혀 분리되어 있는 대기업들은 전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분리가 되어 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영업과 마케팅의 가장 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영업과 마케팅의 가장 큰 차이는 영업은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거예요. 고객 중심으로. 그래서 고객을 분석하고 고객을 해야 되지만 마케팅은 고객이 아니라 시장 트렌드예요. 지금의 트렌드가 무엇이고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해서 거기를 분석해서 돈을 쓰는 게 사업을 하는 게 마케팅 팀이에요. 결정적으로 영업팀은요. 어떤 간단한 영업 자금을 가지고 찾아가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일을 해요. 그 수익을 벌어들이는 일을 한다면 마케팅은 마케팅 비용을 써야 돼요. 어딘가 홍보를 해야 되고 어딘가 비용을 투자하고 어딘가 뭔가를 내가 비용을 써서 그 비용을 쓴 만큼 이상의 수익을 발생하는 게 마케팅입니다. 자, 저도 이제 삼성증권이라는 회사에서 저희가 그거를 해요. 취업 교육을 지금 2년 동안 했고 올해도 입찰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되면 삼성증권 VVIP 고객들의 자녀들을 취업 교육을 해주는 게 제가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마케팅 팀에서 한다고요. 왜? 돈을 쓰는 거잖아요. 취업 캠프라는 돈을 쓰고 그 돈을 써서 그 고객들이 만족을 하고 그 고객들이 만족을 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왜냐하면 우리 고객들이 떠나지 않고 삼성증권, 현대증권이나 다른 증권이 아닌 삼성증권에 계속 남아있게끔 하시는 게 그들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애들의 취업이 문제되니까 취업 캠프를 해야 돼. 그래서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럼 왜냐면 취업이라는 카테고리를 다룰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삼성증권에서는. 그쵸? 근데 취업이라는 카테고리를 했던 건 뭐냐면 우리 고객의 자녀들이 자녀들의 취업에 관심을 가질 거라는 그런 기준을 하니까 삼성증권에서는 취업 캠프를 한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취업 캠프를 할 이유가 없어요. 마케팅 팀은. 돈을 쓰는 거니까.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업팀이 하는 건 뭐냐면 고객을 찾아가서 고객에게 우리 쪽에다가 투자를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들을 관리하죠. 그건 영업팀이에요.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팀과 영업팀은. 자, 그러면 영업팀의 가장 큰 차이는 영업을
아주 크게 두 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B2B 영업이라고 하고 하나는 B2C 영업이라고 해요. B2B 영업은 뭐예요? 회사 대 회사의 영업. B2C는 회사와 고객의 영업이죠. 아까 우리 장거래가 했던 건 뭐였죠? B2C죠. 왜? 내가 물건을 사서 누군가에게 판매하는 게 B2C예요. 그런데 증권사나 이런 거 보면은 가끔 기업 대 기업이 하죠. 물건을 갑자기 하는데 또 뭐 삼성전자에서 만든 그 반도체를 혹시 반도체 가서 사본 적 있으세요? 반도체는 누가 사죠? 기업들이 사죠. 그럼 B2B 영업입니다. 그래서 B2C 영업은 영업을 할 때 타겟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 선택해야 되고 고객을 분석해야 하는 게 B2C라고 하면은 B2B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들을 그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연결돼서 B2C 영업과 B2B 영업은 완전히 다른데 똑같은 영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원하시면 안 돼요. 이 회사는 B2B 영업을 하는 곳이다. B2C 영업을 하는 곳이다. B2B 영업을 하는 곳에 내가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한다라는 부분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B2C라고 한다면 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다. 자, 한 가지 우리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던 카카오, 기본적인 카카오톡은, 카카오 회사는 B2C인가요? B2B인가요? 메인 수익이. 메인 수익이 뭐예요? B2C죠? 여러분 하나하나가 고객이잖아요. B2C예요. 핸드폰 판매. B2C 영업이에요. B2C. B2B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반도체 돈 주고 사지 않죠. 누군가가. 그런 건 B2B죠. 수출이나 수입, 무역 같은 거. 철강 혹시 사본 적 있으세요? 철강 사본 적 있어요? 물론 철강은 뭐예요? B2B예요. 철강은 B2B예요. 그쵸? 자, 영업을 하는데 배 영업을 해. 배 판매하는 거. 이것도 배도 사실 개인적으로 사기 쉽지 않죠? B2B가 맞을까? 내가 하는 일이 B2C냐 B2B냐를 정확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법인 영업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금융권에서도 B2C 팀과 B2B 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창구는 B2C요, 전형적인. 그런데 법인들과의 거래를 하고 법인들과 상황하고 예를 들어서 회사를 들어가면은 그런 경우 있거든요. 통장 만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회사 통장 만들라고. 회사에서 영업하는 데서 그건 B2B 영업을 통해서 들어온 통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마케팅은 트렌드를 잘 분석을 잘 한다라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니라 이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나는 이 상황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적이 있다라는 어떤 기획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렌드를 반영하는 정보 수집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보해야 되는 게 마케팅입니다. 기획은요, 마케팅과 비슷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기획팀의 주요 타겟은 뭐냐면 마케팅팀은 우리가 해야 되는 마케팅 방향과 우리의 수익을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기획팀이 하는 거는 회사 전체에 대한 어떤 기획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의 방향성을 만들고 그러니까 마케팅팀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판매하고 명확한 어떤 판매대에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주력 상품을 판매한다면 기획팀은 그거 이상의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하는 것이 기획팀이죠. 자, 그리고 인사팀은 여러분이 제일 지금 꼬셔야 되는 분들이죠. 인사. 경영기획팀에 지원에 들어가 있고요. 보면은 경영지원 쪽에 많이 들어간 게 인사, 그리고 기획, 이런 게 있죠. 자, 경영기획에서 여러분 인사하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HRM과 HRD 이 두 가지를 알아셔야 돼요. HRM하고 HRD가 뭐가 차이가 있죠? HRD는 교육 인사죠.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신입사원 교육을 하고 신입사원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시켜야 될지에 대한 하는 것은 HRD. HRM은 사람을 뽑고 노무 관리하고 승진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을 HRM.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사팀은 다 HRM 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사 본부들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같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인재개발팀 하면은 그거는 약간 HRM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회사가 HRD를 좀 더 키우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HRM을 키우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사람을 뽑고 승진시키고 이런 어떤 인사팀들이 조직화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에서 그 사람을 뽑아서 훈련시키는 HRD 쪽도 많이 있죠. 그래서 두 파트가 서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사실 그냥 인사팀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그냥 처음에 인사로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HRD를 거쳐서 들어간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총무예요. 총무는 사실은 안방 마님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하죠. 총무는 이 전체의 부서들의 사람들이 내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게 무엇일까? 우리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줬을지, 회사의 임직원들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 무엇일지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게 총무 쪽입니다. 그래서 역시 경영 지원에 들어가고요. 자재는 이제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그것들 하는데 이들이 얘기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마케팅팀에서 이런 물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매를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이제 그 구매를 마케팅팀에서 구매를 요청하면 그 물건을 구매를 할 때 조금 더 저렴하게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살 수 있고 협약하고 하는 걸 구매 자재팀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죠. 자, 재무 같은 경우는 이제 돈 결정입니다. 회계도 하고 월급도 나가고 이런 재무 쪽 팀에서는 이제 그런 돈 관리를 하는 팀이죠. 자, 영업팀과 재무팀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은 도전 정신이 강하면 재무팀은 되게 안 돼요. 되게 디테일해야 돼요. 영업팀은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왜 회사에서 뽑는 뭐 우리의 기준은 뭐 삼성전자는 도전 정신과 창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는데 회사에서 재무팀은 도전적과 창의적 갖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직무나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설계. 혹시 이공계 학생들 있다면 R&D 파트, 이것을 설계하고 이것을 물건 제품하기 위해서 하는 R&D 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또 R&D 파트는 바로 입사하기보다는 뭐 입사하기 전에 석사를 받는다든지 계속적인 공부를 시키는 게 많이 있죠. 되게 정말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엄친아 있죠. 엄마 친구 아들, 진짜로. 진짜 엄마 친구 아들이 삼성전자에서 부장이에요. 그 친구는 석박사를 삼성전자에서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엄청난 연봉을 받고 엄청난 위치에 갖고 있는데, 그건 이제 걔가 전형적인 R&D죠. 전형적인 R&D 파트인데, 야, 너 회사 들어가서 뭐 했냐? 그랬더니 2년 동안 공부만 했대요. 그냥 출근하면 공부시키고 돈 준대요. 공부만 시킨대요. 일을 안 준대요. 신입사원들 1년 들어가면 1년 동안 그냥 야 이거 봐 논문 보고 그냥 공부만 시킨대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공부를 시키면 그제서야 작은 프로젝트를 투입을 시켜서 일을 주기 시작하고 일을 주면 그 프로젝트를 성하면 한 발짝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20년 넘게 근무를 했으니까.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설계 쪽은 아마 가장 내가 갖고 있는 전공을 잘 살리고 거기에 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가는 R&D 파트가 있죠. 자, 품질 관리와 이제 생산 관리가 있는데 품질 관리와 생산 관리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생산 관리는 어떤 제품이 나오는 납기를 지켜야 되죠. 이거 생산 관리, 품질 관리도 사실 이공계가 많이 합니다. 납기를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몇 개의 제품을 납품하기로 했어요. 결정 났으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러고 불량품이 없게끔 그것을 계속 관리하고 하는 업무를 누가 해요? 생산관리 업무가 그 일을 하죠. 품질관리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품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높이고 떨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게 품질관리입니다. 그래서 생산관리와 품질관리가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 이 프로그램 대상자를 통해서 저희가 매년 했었던 건데 직무 담당자들을 불러요. 이 직무의 전문가들, 제가 아닌 직무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 겁니다. 1시간씩. 그래서 그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저희가 총 9개 직무를 시작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영업이다. 영업 마케팅, 생산관리,
그리고 여기에 무슨 유통, 회계, IT, 뭐 여기 뭐 있었죠? 인사,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누거든요. 쭉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3시간을 진행하니까 내가 영어부터 듣고 싶어. 그러면 1시간씩 강의니까 내가 돌아가면서 3개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현직자들 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문제는 뭐냐면 나 이것도 듣고 싶고 이것도 듣고 싶어.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영업하고 마케팅하고 생산관리, 품질관리들은 아마 전형적으로 인문계와 이공계가 듣고 싶어하는 거라서 그건 2시간을 진행을 해요. 똑같은 걸 2시간 연속하는 게 아니라 1시간 2번 해. 그래서 내가 이걸 듣고 다른 걸 들어도 상관없게끔 내가 듣고 싶은 걸 해서 이런 시간을 준비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얘기하면은 그건 거의 저녁 시간에 합니다. 학기 중. 왜냐하면은 그분들 퇴근하고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조금 더 직무에 대한 거를 내가 듣고 싶은 직무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은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 자,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이 했던 거는 직무가 어떤 것이고 직무를 어떻게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 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이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을 드렸고요. 계속 여러분들과 이 특강이 끝나고 나서 컨설턴트들하고 1대1 그리고 또 할 거잖아요.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시고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한번 수집해 보세요. 그리고 그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기준으로 물어보시면 충분한 도움을 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